내일은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지 9년째 되는 날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34분 연평도에서 12km 떨어진 개머리 해안으로 북한군 서남전선 사령부의 122mm 방사포 부대가 내려와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사격했습니다. 해병대 연평부대는 머리 숙이지 않고 불타는 K9 자주포로 맞서 싸웠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상징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화염과 연기 속 K9 자주포의 포탑 위에 당당히 앉아있는 강승환 해병. 방사포탄이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강승환 해병과 K9를 촬영한 이성홍 대위, 철모 외피에 불붙은 줄도 모르고 싸운 임준용 해병, 방사포탄이 터지는 주민센터 옆을 뛰어가는 주민들,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는 연평도. 연평도 포격전 9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빛을 본 적 없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을 공개합니다. 2013년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보낸 선전 전단 즉비라입니다. 백령도에서 발견됐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낯선 얼굴이 비라 가운데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2010년 그날의 연평부대장 이승도입니다. 북한이 비라를 보냈던 2013년에는 한미연합사 연습처장이었고 현재는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비라의 제목은 역적무리에게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북한은 비라의 군통수권자, 국방장관, 해병대 사령관 옆에 계급으로는 한참 뒤인 이승도 연평부대장을 올려놓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만큼 북한에게는 연평부대가 눈엣 가시고 연평도 포격전이 벼저리게 아팠다는 방증입니다. 해병대 연평부대의 투호는 눈물겨웠습니다. 북한은 연평부대의 최강 화력인 포 7중대의 K9 자주포를 집중 공격했지만 포 7중대는 교범에도 없는 맞으면서 싸우는 신화를 썼습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포격전이 벌어진 11월 23일까지 포 7중대는 455회의 전투 배치 훈련을 했습니다. 포 7중대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K9 자주포로 북한 특정 지역을 겨냥해 사격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북한군 122mm 방사포들은 눈 감고도 사격할 수 있는 K9 자주포 머신들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포 7중대는 자주포 6문 중 1문이 훈련 중 호신의 탄이 걸려 고장난 상황에서 북한의 방사포탄 세례를 맞았습니다. 1포, 2포, 3포가 불이 붙거나 장비가 파괴돼 임무불능 상태였습니다. 반격할 수 있는 포는 5포와 6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탄두에 끊어진 케이블을 잇고 2포가 극적으로 가담해 총 3문이 반격 대세를 갖췄습니다. 이승도 연평부대장의 명령에 포 7중대 K9 자주포 3문으로 1차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방사포 공격을 한 지 13분 만이었습니다. 13분 만에 반격을 두고 늦었다고 타박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백전노장인 당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장 존 맥도널드 장군이 연평도 포격전 상황을 파악한 뒤 남긴 말입니다. 갑자기 포탄이 날아와 옆 동료가 죽었는데 13분 후에 다시 현장에 나가 대응 사격을 했다. 쉬울 것 같나? 바깥에서는 몰라도 그 용기를 우리는 안다. 포에 불이 붙고 기절했다 깨어난 대원들은 고막에 나가 천지분간이 안되던 3포도 불을 끄고 포를 수동으로 전환해 2차 사격에 참가했습니다. 2차 때는 K9 자주포 총 4문으로 반격했습니다. 당시 포 7중대장이었던 김정수 소령은 만약 우리가 선제 공격했다면 무도와 개머리의 북한군은
전멸했을 것이라며 맞은 뒤 때렸으니 북한군 피해가 그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불붙은 철문을 쓰고 싸운 임준용 해병. 호 7중대는 1차 사격 때 도발 원점인 개머리 해안이 아니라 무도를 노렸습니다. 연평도의 대포병 레이더 AANTPQ를 운영하던 타군 측에서 원점의 좌표를 못 잡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입에 단내 나도록 익힌 무도의 북한군 진지를 향해 1차 사격을 했습니다. 무방비였던 북한 무도는 초토화됐고 북한군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승부는 1차 사격으로 이미 끝났지만 연평부대 포 7중대는 전열을 정비해 2차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때는 타군으로부터 좌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점의 고도를 잘못 입력한 부정확한 좌표였습니다. 개머리 해안으로 30발을 쏘았지만 북한군 방사포를 직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방사포 부대는 퇴각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포를 쐈고 연평부대는 불바다 속에서 반격했습니다. 연평도에서는 서정우 해병과 문광욱 해병이 전사했고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군 사상자가 사망자 10여 명을 포함해 30에서 40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인명피해가 사망 10여 명, 부상 30여 명이라는 탈북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2011년 4월 30일 자정론에는 여러분, 원수의 포탄에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라는 방송차 소리에 아닙니다 하고 병사들이 싸우는 전호로 달려간 황해남도 농민들여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호 7중대의 1차 포격 당시 포탄이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 저 XX들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뭐야? 라는 무도 주둔 북한군의 다급한 통신이 우리 군에 감청되기도 했습니다. 포를 먼저 내린 쪽은 북한군 서남전선 사령부였고 피해도 북한이 훨씬 컸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연평부대가 이긴 싸움, 승전입니다. 북한이 이승도 연평부대장을 겨냥한 삐라를 제작해 살포한 사실만 봐도 충분히 짐작됩니다. 해병대는 훈장 없는 승리를 거둔 연평부대는 존재 자체가 북한군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억지력입니다. 국산 자주포, 호주도 뚫었다. K방산에 단비될까? 호주 국방부는 3일 한화 디펜스를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 사업 랜드 8116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호주 육군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차량 15대, 기타 지원 장비를 구입한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을 거쳐 내년에 최종 계약을 할 예정이다. K9은 2010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됐으나 호주의 예산 사정으로 2012년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호주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2020 국방전략계획을 선언한 것을 전후로 신속 획득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방산업계에서는 K9 수출을 계기로 호주 시장에서 국산 무기의 추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K9은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600여 대가 팔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의 비중이 48%를 차지한다. 이는 K9의 우수한 성능 덕분이다. K9은 155mm 52구경장 포를 장착, 포탄을 40km 떨어진 곳까지 쏠 수 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와 장전 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을 급속 발사가 가능하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실어 나를 수 있어 K9 자주포의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뒷받침한다. 덕분에 K9은 미국 M109A7이나 영국 AS-90 자주포보다 우수하고 세계 최강 자주포인 독일 PZ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미국, 유럽 업체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유다. 우리 군이 1999년부터 1000여 대를 운용하는 것도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20여 년 동안 사용하면서 성능이 검증됐고 운용 노하우 축적이 이루어졌다.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도 가능하다. 1000여 대가 사용되면서 생산 비용이 크게 감소해 K9의 정부 납품가는 20여 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수출 가격이 독일 자주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방 국가 중 단일 기종 자주포를 1000대 이상 운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북한 포병을 제압하기 위해 K9를 대량 생산한 것이 수출 증대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영국 등 유럽과 중동 국가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9의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M109A7보다 발전된 M1299를 개발하고 있다. 사거리가 7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M1299는 활공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13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완전 자동화된 사격 체계를 적용해 발사 속도는 분당 3발에서 10발로 늘어난다. K9이 우수한 자주포지만 1990년대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성능 개량 필요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과 한화 디펜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2018년 멸상형 야간잠만경, 자동 사격 통제장치 등이 추가된 K9A1이 만들어져 육군에 납품되고 있다. 고반응 원격 자동화포 기술 등을 접목해 원격 무인화, 자동화가 가능한 K9A2가 개발될 예정이다. K9A2는 운용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 등 성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K9이 호주 정부의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호주에서 추가로 수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2020 국방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호주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를 군사력 증강과 유지에 투입한다. 해군 750억 호주달러, 공군 650억 호주달러, 육군 550억 호주달러, 사이버전 150억 호주달러, 우주통신 및 감시 장비에 70억 호주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국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지상 분야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호주 육군은 미국산 M1A1 전차를 M1A2로 개량하고 독일에서 박서 전투정찰 장갑차 211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보병 전투 장갑차 450대, 다연장 로켓 도입도 추진 중이다. 보병 전투 장갑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페이스 3 사업에는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가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 8에서 12조 원 사업비 중 장갑차 102개만 5조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2개 업체는 내년 8월까지 시제품을 호주에 보내 시험 평가를 받는다.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 시제품 2대를 지난 7월 호주로 보냈으며
시험평가 중간 결과를 감안해 일대를 추가로 납품한다. 2022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체 중량이 41톤인 레드백은 기동성이 우수하고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특수 방호 설계로 방호력을 크게 높였다. 이스라엘 엘빗의 포탑을 일부 개조한 30mm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 화력도 강화됐다. 이스라엘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호 시스템을 적용해 적대전차 미사일을 무력화한다. 한국군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와 K9 파워팩 기술도 적용됐다. 바연장 로켓 사업은 미국산 M142 하이마스가 유력하다. 수송기에 탑재할 수 있어 원정 작전이 많은 호주 육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천무 다연장 로켓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공군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산 호크 127 33대를 50억 호주 달러를 들여 교체하는 사업에는 한국화 항공우주산업 T-50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 미국 보잉 T-7A가 거론된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장갑차를 수출했지만 레드백이 선정되면 선진국의 기갑 차량을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호주 육군이 K9과 더불어 주요 기갑 장비를 한국산으로 갖추게 되면 호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호주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호주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는 파이브 아이즈 협정을 통해 정보 공유와 공동 안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소는 호주군 전력 증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주는 미국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보잉과는 로열 윙맨 무인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 로키드 마틴이 만든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F-35E 스텔스 전투기 등도 사들였다. 영국 BAE 시스템스는 350억 호주 달러 규모의 헌터급 호위